대한민국 대표팀이 월드컵 최종 예선 이라크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대0으로 승리하기는 했으나 상대의 이른 퇴장이 나왔고 전반전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월드컵 본선에서의 모습이 걱정되는 경기였는데요. 전술이 무엇인지 분석하기조차 어려웠던 경기. 과연 어떤 전술이 있었는지 굳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상대의 퇴장 전과 후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의 퇴장이 나오기 전 우리나라가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라크는 라인을 높게 올려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조현우가 공을 잡았을 때까지 압박을 가져갔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후방 빌드업 패턴으로 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3선까지 상대를 끌어당긴 뒤에 그 포켓 공간에 이선 선수가 내려오면서 긴 땅볼 패스를 받아준다던가 사이드 윙어, 풀백, 미드필더가 3자 패스를 돌리면서 측면에서 탈압박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자주 선택한 것은 고작 롱볼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방 오세훈이 헤딩 경합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빌드업을 못 풀어서 롱볼로 전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참 열받았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조현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현재 권경원은 보이지 않지만 두 센터백이 넓게 벌려있고 황인범과 박용우가 내려와 볼을 받아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장면 하나에도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수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인데요. 보통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우리가 접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볼을 받아주는 선수들이 접근해서 가까운 거리를 형성해줘야 하죠. 센터백이 넓게 벌려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풀백도 멀고 미드필더도 멀고 이선은 아예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니 효과적인 빌드업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문제점은 또 있는데 이선 라인의 실종입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인데 홍명보 감독은 센터백이 넓게 벌려 볼을 잡고 3선 선수들이 아래로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해줄 때 상대가 압박을 들어온다면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낸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지금 이 공간에는 어떠한 선수도 없죠. 볼이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 나온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최소한 반대쪽 이재성처럼 저 정도는 내려와줬어야 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박용우를 거친 볼이 조유민에게 전달되었고 설령우와 원투 패스를 거친 뒤 이선에게 한 번에 전달하는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잘리죠. 적은 패스와 숫자로도 후방 빌드업을 풀어내고 전진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하고 싶은 것은 알겠는데 더 세밀한 지시로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퇴장 이후 상황을 볼까요? 퇴장 이후 이라크는 어쩔 수 없이 라인을 내리고 5백으로 내려서는 전술을 선택합니다. 덕분에 우리 대표팀은 전진하기가 더 쉬워졌죠. 이때 대표팀은 변형 3백을 구성하고 3-2-5 전술을 택합니다. 대표팀의 변형 3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태석이 왼쪽 스토퍼가 되는 변형 3백과 그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명 라볼 피아노로 박용우가 내려오고 이태석은 전진하는 변형 3백이 있습니다. 이 변형 3백 전술에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경기는 전반에 미드필더 역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유민이 볼을 잡고 있고 박용우가 내려와 있죠. 이태석 선수가 변형 3백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화면 밖에 권경원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석 선수가 맡은 역할이 마치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멈칫하다가 전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태석은 이 상황에서 황희찬을 돕는 언더래핑을 주문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수비 라인에서 나오는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대표팀이 이러한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재성과 황인범, 박용우, 이강인 등이 내려와서 받아주고자 하는 장면이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당연히 전반 빌드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상대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0대0으로 전반을 마치게 된 것이겠죠. 또 박용우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어진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축구 팬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3선은 2명이고 그중 하나는 황인범이 붙박이 주전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싸울 수 있는 선수가 박용우, 박진섭, 원두재, 김진규 등이 있겠죠. 황인범 선수가 붙박이 주전으로 나오다 보니 그 짝꿍으로는 아무래도 수비력도 좋은 선수가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수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비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 명단을 보면 사실 박용우 선수가 그 프로필에는 가장 적합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봐도 박용우의 기용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팬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대표팀에서 폼이 좋았던 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 명단에서 대체자들은 누가 있나 볼까요? 먼저 박진섭은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까지 가능한 자원이고 수비력과 공중볼에서 장점을 보이는 미드필더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딱히 빌드업 상황에서 장점은 없어 보여 아시아 팀들과 경기할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원두재 같은 경우 현재 아랍에미리트 리그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는 않죠. 예전부터 원두재의 단점이었던 위치 선정은 국대 주전감으로 생각하기 힘든 점입니다. 이번 경기 선제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진규 역시 3선이 소화 가능한 미드필더이지만 조금 더 8번에 가까운 공격의 장점이 있는 미드필더이고 수비력은 불안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경기의 경우 이라크가 이른 시간 퇴장을 당하며 압박을 덜 받는 상황이었다는 특수한 경우였죠. 박용우를 옹호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 명단에서 황인범의 짝꿍이 되어줄 만한 선수는 박용우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백승호 같은 선수도 있긴 하겠지만 백승호가 냉정하게 홍명보 감독의 선택을 박용우보다 무조건 우선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냅둘 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대체를 하든 전술적으로 개선을 하든 무조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딱 1년 정도 남은 월드컵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이네요. 이번 경기 국대 데뷔를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북현대의 전진우인데요. 이번 시즌 K리그 팬들 사이에서는 전진우의 활약이 익숙하시겠지만 K리그를 잘 보지 않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17경기 11골, 1개의 도움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전북의 1위 질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속도감 있는 드리블과 간결한 터치로 많은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기도 했고 오연규의 골까지 도우며 데뷔전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예선 마지막 경기인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는 전진우, 양현준, 그리고 시즌 막판 출전 기회를 잡기 시작한 미트일란의 이한범과 같은 소속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준 새로운 선수들의 모습도 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